당신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속마음을 드러냈는가? 생각해보라.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내고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얼굴에 새기며 얼마나 많은 반응을 내보이며 살아가는가? 누군가가 한마디 툭 던지면 그 말 한 조각에 하루가 흔들리고 남의 시선 하나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작은 비판 하나에 가슴이 무너지기도 한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잊고 산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얼굴이 벌개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손이 떨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다. 같은 비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당장 변명을 늘어놓고 어떤 사람은 고요히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연다. 어떤 사람이 더 귀해 보이는가?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가는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스스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왜일까?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속내를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 생각을 드러내고 마음을 열어야 건강하다고 들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진실에는 조건이 있다. 솔직함이 미덕이 되려면 상대가 그 솔직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진심이 무기로 돌아오지 않을 관계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의 솔직함은 때로 자신을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 그렇다면 속내를 감춘다는 것은 거짓으로 산다는 뜻인가? 아니다. 그것은 정반대다. 속내를 감추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물은 깊을수록 고요하고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 욕망과 두려움을 아무에게나 쏟아내는 사람은 결코 깊어질 수 없다. 깊어지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흔들린다. 흔들리는 사람은 귀해질 수 없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후회한 순간들 중 몇 가지가 말 때문이었는가? 화가 나서 뱉어버린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털어놓은 비밀, 감정이 앞서서 드러낸 속마음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신뢰가 깨지고 기회가 사라진 적이 있지 않은가? 말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끊기도 하고 감정 한 번의 폭발이 수십 년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그 일을 하지 말 일이다.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이 말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라는 충고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침묵의 방법은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고 가장 완전한 비밀의 보관처는 자신의 마음속이라는 깊은 진리다.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한다. 침묵이 흐르면 어색하다고 느끼고 대화가 끊기면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해한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채우려 한다. 의미 없는 말들로 공백을 메우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쏟아내며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낼수록 상대와 가까워진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 진짜 가까움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에서 온다. 진정한 신뢰는 많이 말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말만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생긴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침묵은 강함의 다른 이름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지 않는 절제. 굳이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 여유. 자신의 감정이 흔들려도 그것을 얼굴에 내보이지 않는 훈련. 이 모든 것이 침묵의 힘이다. 왕과 신하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많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적게 말하되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갖는 사람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법이다. 조용한 사람이 말을 꺼낼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다. 항상 말이 많은 사람의 말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정약용도 말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않는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 말에는 단순한 예절 교훈이 아닌 인간의 품격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그릇이 크다는 것은 무엇인가? 많이 담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흥분하고 자제력을 잃는 순간 그 그릇에 담겨 있던 것들이 모두 쏟아진다. 평소에 얼마나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었더라도 화가 나서 격한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은 그 한순간으로 덮어 씌워진다. 사람들은 당신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보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폭발했던 그 장면을 더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침묵을 연습해야 한다. 말을 아끼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도발적인 말을 던졌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는 연습. 누군가 당신을 비판했을 때 바로 변명하지 않는 연습.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큰 소리로 호소하기보다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연습. 이것이 쌓이면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서서히 알게 된다.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독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순간,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순간, 그 공백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어떻게든 그 공간을 채우려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진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외로움이다. 그리고 이 외로움을 잘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과 반응에 기대어 살아가게 된다. 남이 좋아요를 눌러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누군가 비판 댓글을 달면 하루가 무너진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귀해질 수 없다. 세상의 반응에 자신을 전부 저당 잡혀버린 사람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홀로 보낸 긴 세월을 통해 고독의 다른 얼굴을 발견했다. 처음에 그 고독은 형벌이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독은 사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독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과 가장 깊이 마주했다. 그리고 그 마주함 속에서 그 유명한 저술들을 완성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이 불후의 작품들은 바로 그 고독의 산물이었다. 고독은 자신을 비워주는 시간이 아니다. 고독은 자신을 채워주는 시간이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으로 자신을 채운다. 남의 이야기, 남의 기준, 남의 시선으로 자신의 내면을 꽉 채워버린다. 그래서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게 된다. 고독한 시간은 그 모든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고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깊어진다. 깊어진 사람은 귀해진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혼자 조용히 앉아 생각을 정리하는 그 시간, 아무도 없는 새벽에 홀로 글을 읽는 그 시간, 말없이 걷는 그 시간들이 쌓여 당신 내면의 깊이를 만들어낸다. 표면이 흔들려도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은 바로 그 고독의 시간에서 자라난다. 그러니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라.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괴로움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충만한 동행이다. 외로움은 피해야 하지만 고독은 오히려 찾아야 할 시간이다. 그렇다면 고독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정약용의 대답은 명확하다. 독서하고 생각하고 기록하라. 그는 유배지에서도 매일 글을 읽고 글을 썼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자신의 내면을 다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다. 독서는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행위다. 훌륭한 책은 자신이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것을 명확한 언어로 정리해주고 자신이 혼자서는 도달하지 못했을 생각의 깊이까지 데려가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것이 있다. 고독하게 독서하고 사색하는 것이 곧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고독은 도피가 아니다. 고독은 충전이다.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진 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기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가지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독의 의미다. 고독을 잘 다루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흔들린다. 자기 중심 없이 타인의 반응에 따라 나부끼기 때문이다. 이제 반응의 절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지금 반응을 강요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 누군가 무언가를 올리면 즉시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고 누군가 의견을 내면 바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빠르게 반응할수록 존재감이 있어 보이고 반응하지 않으면 무관심한 사람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이것은 함정이다. 모든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결국 그 자극들의 노예가 된다. 자신의 의지와 판단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이 자신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정약용이 살았던 조선시대와 지금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그때도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약용은 그것을 경계했다. 그는 말했다. 임금을 섬길 때는 임금의 존경을 받아야지 임금의 총애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총애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것이지만 존경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서 온다. 총애는 빼앗길 수 있지만 존경은 빼앗기지 않는다. 총애를 얻으려 반응을 맞추는 사람은 결국 그 총애를 잃는 날 모든 것을 잃지만 존경을 쌓아온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반응을 절제한다는 것은 무감각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반응을 절제하는 사람은 더 예민하게 느낀다. 물이 흡수하는 것과 흘러넘치는 것은 다르다. 흡수하는 물은 깊어지고 흘러넘치는 물은 낭비된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모든 감정을 즉각 표출하는 사람은 그 감정들이 깊어지기 전에 흘러 넘쳐버린다. 그래서 그는 많이 느끼는 것 같아도 깊이 느끼지 못한다. 반면 감정을 내면에서 충분히 음미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며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내보이는 사람은 그 감정이 자신을 깊게 만든다. 이렇게 깊어진 사람은 관계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 상대가 날카롭게 굴어도 같이 날카로워지지 않는다. 상대가 비난해도 바로 반격하지 않는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달려들어도 자신은 고요함을 유지한다. 이것이 단순히 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참는 것은 내면의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억누르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바람이 표면을 건드리지 못할 만큼 깊은 곳이 단단하다는 것이다. 이 차이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참는 사람은 언제고 터지는 날이 오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터질 것이 없다. 정약용은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려면 감정을 누르고 흔들림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려 하고 슬프지 않으려 하고 두렵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인 이상 흔들린다. 강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알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지금 두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걸어가는 것. 자신이 지금 슬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 자신이 지금 화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화를 함부로 내뿜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통제이고 이것이 귀한 사람의 내면이다. 내면을 인정하는 솔직함과 외면으로 드러내는 것을 조율하는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단단해진다. 이제 적당한 거리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다. 귀한 사람이 되는 길에서 인간관계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람들은 흔히 가깝게 지낼수록 좋은 관계라고 생각한다. 하루에도 여러 번 연락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서로의 일에 깊이 관여해야 진짜 가까운 관계라고 여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상하게 한다. 빛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눈을 태우고 온기가 너무 강하면 화상을 입는다. 인간관계도 다르지 않다. 정약용은 말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해라.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편하게 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익숙한 사이일수록 자연스러워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의 깊이가 느껴진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예의를 지켜야 관계가 오래간다. 익숙해졌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서서히 무너진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상처 입는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다. 낯선 사람의 무례함은 잊을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무심함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냉정하게 대하라는 뜻이 아니다. 서로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라는 뜻이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거리가 유지될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기대는 관계의 독이다.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이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분노한다. 그러나 그 기대 자체가 문제였다. 노자가 일찍이 말했듯이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할 때 관계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관계를 자유롭게 할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얻으려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진다. 반면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상대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자신의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관계 속에서 더 빛난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하다.
그런 사람은 상대를 압박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상대가 원하는 모습이 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곁에 두고 싶어 한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내면을 단단히 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반응을 줄이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행복한가? 너무 차갑고 외롭지 않은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정약용의 삶 자체가 주고 있다. 그는 18년의 유배 생활이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유배에서 풀려난 뒤 고향으로 돌아와 맞이한 노년의 나날들을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하게 살았다. 제자들과 학문을 나누고 글을 쓰고 자연 속에서 하루하루를 음미했다. 그것이 내면이 단단한 사람의 행복이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자기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충분히 행복할 수 없다. 언제나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의 원천을 발견한 사람은 외부 조건이 변해도 행복할 수 있다. 그 조건들이 사라져도 그 원천은 마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면의 깊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자. 내면의 깊이는 어디서 오는가? 경험에서 온다. 그것도 단순히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에서 온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크게 성장한다. 차이는 바로 생각하는 습관에 있다. 정약용은 평생 기록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깨달은 것을 글로 남겼다. 그의 수많은 저술들은 단순히 학문적 업적이 아니라 한 인간이 세상과 자신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는 말했다.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이 말은 단순히 메모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더 명확해지고 더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과 가장 정직하게 대화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내면을 깊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약함을 알면서도 그것과 싸우는 것, 편한 것보다 옳은 것을 택하는 것, 이것들이 쌓여 내면의 깊이를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한다. 스스로를 속이고 타협한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 된다고 정약용은 경고했다.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것은 때로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자신의 실수를 직면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틀렸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깊어진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정약용은 말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에 잃기 쉬운 것에 나만 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읽는 순간 가슴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렵고 가장 잃기 쉬운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재물은 빼앗길 수 있지만 다시 모을 수 있다. 명예는 훼손될 수 있지만 다시 쌓을 수 있다. 건강은 잃을 수 있지만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잃으면 되찾기가 너무나 어렵다. 자신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살다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리는 것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다가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이 사라진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느낌. 이것이 자신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귀한 사람이 되는 길의 시작은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외부의 요구와 기대에 맞추어 자신을 끊임없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핵심을 지키면서 세상과 관계 맺는 것.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때로는 인정을 포기하는 것.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삶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고집스럽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과 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다르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지만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성장의 필요성에는 민감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 자신의 편협함을 발견하고 넓히는 것,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강해지려는 것, 이것들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발견하는 과정이다. 진정한 자기 보존은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최고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타인의 동행이 없어도 자신이 자신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강함의 핵심이기도 하고 정약용이 평생의 삶과 글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이기도 하다. 자신이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자신에게 엄격하면서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면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도 그 한계를 넓혀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더 나아지려는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물었다. 나는 지금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옳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물음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유배지에서도 자신을 단정히 하고 글을 읽고 생각을 정리했다.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삶의 자세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전체를 바꾼다. 얼굴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풍기는 기운이 달라진다. 이것은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삶의 방식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만들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버릇이 오래되면 성질도 그쪽으로 나날이 옮겨진다고 했다. 좋은 버릇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성품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부터 시작하라.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 오늘 한번 반응하고 싶은 순간에 참는 것. 오늘 한번 말하고 싶은 것을 삼키는 것. 오늘 한번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것. 오늘 한번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쌓여 당신을 귀한 사람으로 만든다.
비범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물이라고 정약용은 말했다. 귀한 사람이 갑자기 귀해지는 법은 없다. 매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 흔들리고 싶을 때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귀함이 만들어진다. 세월의 비바람을 견디고 얻은 성공은 영원하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이렇게 쌓인 내면의 품격은 어떤 외부의 조건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물음을 던져보고 싶다. 당신은 지금 귀한 사람인가? 아니면 귀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다. 귀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은 남의 시선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다. 그래서 언제나 불안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흔들리고, 비난을 받으면 무너진다. 그러나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자신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자신의 가치를 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자신만은 자신의 편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